29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새벽 편의점에서 밝혀집니다. 재벌 회장이 우연히 들른 편의점에서 만난 야간 알바생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끌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2020년 8월 서울 양재동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24시간 편의점만이 홀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계산대 뒤에서 졸음을 참으며 진열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나라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나라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야간 근무 속에서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드물게 찾아오는 새벽 시간, 나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을 들으며 진열대를 정리하는 시간은 나라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나라는 늘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혼자 할머니와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할머니께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말을 흐렸습니다.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이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29살이 된 나라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뿌리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다만 하나 어릴 적부터 목에 걸고 다닌 작은 금속 열쇠고리가 자신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작은 금속판에는 N961-03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어릴 적부터 이 열쇠고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라는 이것이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무언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N이라는 글자가 자신의 이름 첫 글자와 같다는 점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라는 종종 이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상상하곤 했습니다. 문득 자동문이 열리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최민혁 65세, 조선기자재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민혁의 정장에는 주름 하나 없이 단정했고 피로에 지친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천천히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민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그를 깊은 밤 거리로 이끌어냈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와 함께 이동했겠지만 오늘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 없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혁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습관적으로 탁탁 튕겨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무의식적인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할 때나 생각이 깊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민혁만의 고유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버릇은 민혁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민혁 자신도 모르게 평생 따라다닌 특징이었습니다. 나라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자신의 손가락도 똑같이 탁탁 튕겨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연스럽게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움찔하며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무심코 따라해봤어요. 나라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민혁의 시선은 이미 나라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나라가 미소 지을 때의 눈가 주름과 말끔한 이마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민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얼굴에서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29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기쁨,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벅찬 감동, 그리고 얼마 후 아내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민혁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려던 민혁의 눈에 나라의 목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금속 열쇠고리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자신이 29년 전 직접 만든 열쇠고리였습니다. 민혁은 1991년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민혁은 직접 금속 공예소를 찾아가 작은 열쇠고리를 제작했습니다. 애는 나라라는 이름을 미리 정해두고 새긴 것이었고 961이 03은 예정일이었습니다. 당시 민혁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이름을 정했습니다. 나라라는 이름에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아이가 자신만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금속 공예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가장 단단하고 변색되지 않는 재질로 열쇠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평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내는 그 열쇠고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어나면 이걸 첫 선물로 주자. 아내는 열쇠고리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열쇠고리는 어디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민혁은 그때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무척 아쉬워했었습니다.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실수로 어디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열쇠고리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서 평범하지 않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라는 자신의 목걸이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내 거라고 주셨거든요. 생일이 혹시 96년 12월 3일이신가요? 나라가 놀란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생일.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은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우연의 일치네요. 민혁은 얼버무리며 편의점을 나섰지만 민혁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민혁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해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9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6년 12월 3일, 바로 자신의 딸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정, 작은 손가락들이 자신의 손을 꼭 잡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의점에서 만난 나라도 같은 날 태어났고 자신이 만든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민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민혁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나라의 모습이 자꾸만 민혁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을 해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혁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만남 이후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모습이 계속해서 민혁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온화한 말투, 아내를 연상시키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손가락 버릇. 모든 것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나라가 자신의 딸이라면 29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딸이라고 믿고 키운 연우는 누구일까요? 민혁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신뢰할 만한 탐정을 통해 이 나라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민혁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나라는 1996년 12월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민혁의 딸이 태어난 그 병원, 그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라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나라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 마치 타고난 경영자의 기질을 가진 듯 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표들을 보면 수학과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목에서 특히 뛰어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민혁은 확신을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릴 적 입원했던 기록들, 학교 생활 기록부, 심지어 어린 시절 사진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속 나라의 어린 모습은 민혁 자신의 어린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썹 모양과 턱선,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판박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민혁의 확신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나라가 자신의 친딸이라면 지금까지 키운 연우는 누구란 말일까요? 한편 최연우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그룹 전략본부 차장까지 올라간 연우는 아버지의 든든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혁의 행동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이상하세요. 뭔가 다른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우는 개인 비서에게 털어놓았지만 정작 연우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예리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어릴 적부터 뛰어난 직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65세가 되면서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 사이에서 후계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 이사회에서 연우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합시다.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 자리를 위협할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은 연우의 강한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의 능력과 추진력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만은 복잡한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연우를 29년간 딸로 키웠는데 만약 연우가 친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짜 딸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민혁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우에 대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9년간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운 연우에게 어떻게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혹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머리카락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다시 방문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나라가 사용한 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9년 동안 품고 살아온 의문에 대한 답이 그 종이 한 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나라는 최민혁의 친딸이 맞았고 최연우와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혁은 결과지를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9년 동안 자신이 키운 딸이 남의 아이였고 정작 친딸은 가난한 환경에서 홀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혁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하지만 연우가 이 결과를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지도 걱정되었습니다. 29년간 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연우에게 이 진실은 너무나 잔혹할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민혁은 29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가 어떻게 나라에게 갔는지, 그리고 누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는지 말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민혁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29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명단을 구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은퇴하거나 이직한 상태였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민혁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새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간호사 김수진을 찾아낸 것입니다. 현재 54세가 된 수진은 다른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찾아왔을 때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29년 전 12월 3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민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9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봤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간호사였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신생아실에서 가정부 박말순이 두 아이를 바꿔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상황을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수지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었고 병원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어요. 회장님이 만드신 그 열쇠고리를 진짜 딸아이 포대기에 몰래 넣어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고백을 들은 민혁은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9년 전 그 밤 말순이 아이들을 바꿔치고 양심적인 간호사 수진이 열쇠고리를 통해 진실의 단서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수진의 작은 양심이 29년 후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나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말순과 강도철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이들로부터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29년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80세가 된 박말순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29년 전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했습니다. 민혁을 보자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순의 몸은 나이로 인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날의 죄책감만은 여전히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순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부잣집에서 키우고 싶었던 욕심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29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손녀 연우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연우가 잘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 아래서는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느니 부잣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말순의 말을 들으며 민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할머니의 손녀 사랑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진짜 딸인 나라는 29년간 가난 속에서 고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70세가 된 강도철도 민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진실을 숨겼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철의 얼굴에는 29년간 쌓인 피로와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죄인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29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부탁할 때 막았어야 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민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의혹이나 추측이 아닌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우가 이 모든 조사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은밀히 뒤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아버지가 탐정을 고용한 것부터 병원 기록을 조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민혁이 고용한 탐정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병원 기록을 빼돌리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사무실 서류까지 몰래 뒤지며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연우에게는 29년간 쌓아온 자신의 위치와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밝혀지면 모든 게 끝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져 버려. 연우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혁이 확보한 증거들은 연우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우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긴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우와 주요 임원들 그리고 법무팀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민혁의 심각한 표정에 모든 참석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민혁의 침중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민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민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나라라는 여성이 제 친딸입니다. 그리고 연우는 친딸이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9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실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연우만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우의 마음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군요. 민혁이 연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곳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연우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9년간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와 상속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친딸 나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우선은 나라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나라를 만나기 위해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나라 씨,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라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라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29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나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은 기쁨과 동시에 29년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픔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나라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을 흐렸는지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9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민혁은 나라를 집으로 데려왔고 연우와는 복잡하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연우는 전략본부 차장 자리는 지켜냈지만 끝내 화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불빛 속에서 연우는 서류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9년간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연우의 눈가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건 자리뿐이야. 연우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족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29년간 쌓아온 능력과 경험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라는 거액의 유산을 받았지만 화려함을 거부했습니다. 나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라는 받은 재산의 일부로 작은 가게를 열어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나라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졌지만 나라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소박하고 진실했습니다. 나라는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두 딸 모두를 사랑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연우가 친딸은 아니지만 29년간 함께 살아온 정은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연우에게도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우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29년간 쌓아온 추억과 정은 여전히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며 민혁과 나라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해 나갔습니다. 박말순과 강도철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순은 치매가 진행되면서 가끔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기도 했지만 연우를 만날 때만큼은 정신이 맑아져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연우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었어. 연우는 할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상황이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나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고 연우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민혁은 두 딸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2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